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하면서 국정 재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촛불 집회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주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인 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정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여론의 탄력보다는 네. 대통령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국정을 우선 일단 정상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그냥 만약 이 지금 이런 최순실 사건 때문에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예.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야당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자. 예. 그렇게 해서 좀 국정을 정상화시키면서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야당에서 요구했던 거국 내각 총리를 빨리 추천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고는 그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여야가 이 대화도 하지만은 청와대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 채널들이 그대로 열어놓고 예. 대통령대로서의 이 국정 운영은 운영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촛불 시위의 함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정치권에서 만들어달라는 그런 함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것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측면에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래 네. 보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뭐 숨은 지지층이 있다, 이런 분석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숨은 지지층이 있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예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샤이 트럼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샤이 박근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5%의 지지율이 지금 연 3주째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5%의 지지율이 3주째 계속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함의가 담겼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아까 국정 재개 말씀하셨는데 허 이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을 재개하고 뭔가 이 공백을 메고 있다는 인식이라면 좋은데 5%의 지지율에서 지금 굳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데 네. 그것을 그렇게 서둘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예. 하나 문제는 지금 황교안 총리가 에이펙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겠다는 건데 과연 5%의 지지율을 가진 국가 원수가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정상회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래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만 5%의 지지율이 첫째, 둘째 주도 아니고 3주째 연속된다면 일단 대통령이 좀 근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보보다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예. 최근에 친박이라든지 전 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총리 이런 분들의 발언들은 예. 민심과는 완전하게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네.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의 행보와는 물론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네. 현 정부나 현 집권 세력이 아직도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민심이 지금 결국 어쨌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거의 판정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다음 주 국무회의를 재개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국무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국무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 같은 것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 또 여권 즉 친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소위 얘기하는 보수 재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국정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예.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인데 이런 문제들은요. 다른 일반적인 경제 관련된 민생과는 달리 대단히 예민한 이념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안 주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뭐 이른바 박사모 예. 그리고 좀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충돌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예. 지지층의 재결집이라는 게 그러한 이제 지정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현안을 제기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는 이런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뭐 언론의 예단이에요. 그런 뭐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나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면 역시 제가 아까 같이 말씀드린 그런 문맥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민심이라는 거는 단순한 국정 운영 실패에 따른 그러한 국민들의 반발, 이러한 저항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층의 결집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뭐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 플랜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보수 결집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행동 결과에 따른 거지 그것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판단하는 거죠. 적어도 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 임기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연착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이것이 연착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야당의 어떤 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청와대가 좀 능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이 야당에서는 물타기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 논리로 접근이 돼버리면은 예. 이 전국 자체가 혼란으로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 이 자체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3차 촛불 시위에 담겨 있는 뜻조차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에는 뭐냐? 결국 헌법과 법의 질서 태도 안에서 예. 박근혜 정부도 임기가 보장될 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야당의 협조라는 건 뭐냐?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5%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이 상실한 상태다. 야당이 판단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대안책으로 가장 우선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거국 내각의 총리를 먼저 추천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내놓으라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은 물타기고 대통령이 하는 것은 모든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보수 세력이 무슨 바보예요? 전국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진영 논리 입장에서 시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쨌든 헌법과 법 질서 태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재단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야당의 분위기는 협조를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추 대표가 얘기한 발언들 추미애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계엄령 포함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논란이 된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일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정치권, 부산에 알박기 하고 있는 부여당, 새누리당 지부는 부패 공범입니까? 대통령은 최태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실 아버지 은혜 받고 우주의 기운만 받는데 몰두한 대통령. 이제 그만 지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주름살 가리려고 배곡 주사, 무선 주사 다 맞으신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냥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아무 일도 못 하시겠거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국정 지휘도 못 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멀쩡한 대통령이었어도 단 몇백 명이라도 우리 꽃다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선 발라 먹듯이 다 발라 먹으시면 이 나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예, 11월 17일에 있었던 발언과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글쎄 이게 영수회담 철회의 제가 먼저 최창렬 교수께 네. 드려도 될까요? 이제 네. 왜냐하면 이게 야당 일각에서조차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인 것 같아요. 이게 상대를 비판하거나 예.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발언도 절제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과한 발언도 나올 수가 있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이 논조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부분은 아까 이제 그것만 딱 인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부각된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드라마를 보면 쿨쿨 주무시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런 말 꼭 안 해도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많은 비판이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배곡주사 이런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역이란 말 이런 거 좋은 말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맨 처음에 한 얘기 같은데 부역자 이런 얘기 예. 이런 거 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들 이런 발언들 이런 용어 이런 단어들이 말이죠. 사태의 본질을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어쨌든 그 최순실 씨 그 무리들과 같이 국기문란이니 헌정유린 뭐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예.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탄핵이 됐건 예.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됐건 이렇게 국민들의 뜻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도 제시하면서 예. 그러나 혹독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뜻은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빌미를 줄 수가 있죠. 예. 전 제1야당 대표로서 신중하지 못하다 앞으로라도 발언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계엄 같은 발언은요. 아주 금기시해야 될 발언입니다.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헌정을 중단시키는 거고 예. 무력으로 이 나라 헌정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어떠한 정보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얘기가 나고 계속 계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완전히 사태의 본질이 다른 데로 하고 있어. 이건 여당이나 청와대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신중치 못하면 안 된다. 정말 제가 정중하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희석시키고 정쟁만 부추기는 발언이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러니까 보수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렇죠. 예, 예. 예. 저렇게 야당 대표가 이게 사석에서 할 얘기가 있고 공석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예. 구별하지 못하고 저런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소야대에서 야당 대표의 어떤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수준 높은 그 수권 정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럼 저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되겠냐는 거죠.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특히 저는 뭐 다른 그 발언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또 뭐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엄령이에요. 저 계엄령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소야대에서 저거는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제적 과반수 이상 과반만 넘으면은 계엄령을 선포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그 시간에 뭐 국방부 장관을 갖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 시간에 술을 먹었다든가 골프를 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해임하라고 또 난리 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야당에서 상을 줘야 돼요. 제 자리, 제 위치에 지킨 거예요. 그날. 그런데 무슨 정보를 듣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엄령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결국 또 4차 집회를 염두에 두고 또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야당은 정권 교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아무래도 정쟁만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정치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는 것이 여당 비박계도 탄핵이 언급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탄핵에 대한 얘기, 이전에 하야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법적 퇴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법적 퇴진이라 하면 정치적 퇴진, 법적 퇴진이라 하면 탄핵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탄핵 봐야 이외에는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예, 예. 퇴진이라고 하는 건 자진해서 하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야 예고제 같은 거죠. 언제 하야를 하겠다. 네네. 그동안 시간이 너무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치러야 하니까 네. 지금 하야를 언제 선언을 할 테니까 그동안 대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국정을 좀 메꿔라. 예. 라는 시간을 번다는 의미에서 하야 예고제.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그건데 지금 현재의 청와대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예. 스탠스로 볼 때 특히 친박 예. 핵심들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하야 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여야 모두 공이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일 이제 최순실 씨하고 안정범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 전 비서관의 그 공소 기소를 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 기소장의 내용을 보고 아마 야당은 다음 주쯤에 탄핵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일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만나잖아요. 네. 예.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전한 로드맵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의 대강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그 로드맵이 안 나온다면 대선자 6명 만나는 거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나올 텐데 로드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문제 그리고 예. 총리 추천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건 총리 추천을 하는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할 거냐 그렇지 않은 절차를 할 것이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단히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예. 영수회담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수회담을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를 부여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영수회담에 대단히 그것도 소극적일 수밖에 부담일 수 있다는 없어요. 그걸 자꾸 말씀이시죠? 영수회담 안 하는 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도 있고 지금 개헌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야당 일각도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개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한 총리 문제도요. 이 지금 대통령의 퇴진에 이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해서 야당 내에서도 갈려 야권 내에서도 예. 예. 여러 개가 갈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게 딱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자꾸 야당이 야권이 수권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가닥이 잡혀 나가겠죠. 이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야당이라 해서 다 일치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자꾸 야당이 수권 능력 없다. 물론 저는 야당이 지금 완전하게 이런 로드맵을 제시 못하는 게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중이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너무 야당의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아주 또 하나의 조류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네. 저는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네. 그거는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 저는 뭐 야당의 그런 뭐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정치적 공학으로만 간다면 그때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너무 그런 비판이 이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제가 왜 자꾸 야당의 수권 능력 모습, 수권 능력을 보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야당도 이미 벌써 과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다 했을 때 이미 벌써 집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야당이 집권을 안 해봤는 상태 같으면은 그건 또 이야기 되는데 이미 벌써 집권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 야당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엄중하다는 거 아는 거고 또 이 상황이 헌법과 법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장외에 있는 지금 인물들이 자꾸 지금 당을 흔들으니까 당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당고 그렇고 특히 야당이 지금 이 전국을 해법에서 뭔가 전국 주도권을 합리적으로 갖고 가려면 딱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구냐? 문재인 대표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탄핵을 하고 싶어도 이게 탄핵이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죠.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면죄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우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하야하라,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렇게 조금 그 함성만 지를 게 아니고 예.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게 야당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 뭐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국내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국내각의 그 총리가 누가 될 건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추천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개헌이 바로 거기서 불이 붙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헌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표는 개헌에 지금 다른 지금 약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만큼은 지금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 용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명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오히려 당의 입장을 충분히 입장을 당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국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지금 용도 폐기하기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예. 지금 더 꼬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5%의 지지율이 나머지 지지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야당이나 문재인 대표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우리가 야당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당직자들까지 나서서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버티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월 달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1월 예. 전당대회 때 예. 하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국회 추천 총리가 이제 결정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죠. 한마디로 당 사무처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수습을 한 다음에 물러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새누리당이 수습할 게 뭐 있습니까? 수습할 능력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 물러나야 되고 지금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새누리당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당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당성 리더십의 문제는요. 아무리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중이 국민이 반대하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정현 대표의 논리는 100만 이상의 당원에 의해서 뽑혔다고 하는데 예. 그 자격이 상실됐다고 당원들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나야죠. 왜 그렇게 안 물러납니까? 무슨 권력을 바라겠다고. 그래야지 예. 새누리당도 뭔가 사태 수습의 단초를 마련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계속 당내 갈등으로만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정현 대표의 저런 태도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예. 당당한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 이사장께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최 교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공천 개입설이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한 라디오 방송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 대표 고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 개입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에 의한 공천 개입 가능성. 글쎄요, 그걸 뭐 지금 어떤 확실한 증거나 이런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죠. 예, 예. 근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결국은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유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최순실 씨가 워낙 개입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네. 대한민국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보건까지 말이에요. 의료 분야까지 완전히 뭐 전방위적으로 개입이라기보다도 권력을 아주 사유화했죠, 완전히. 예. 헌정을 아주 갖고 흔들었고 국기를 완전하게 문란시켰고 예. 국정을 농단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리라. 왜냐하면 그런 거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례대표 공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 수는 없죠. 네. 네. 예. 근데 이게 의혹이 있어도 사실상 밝혀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최순실 씨 사건은 이게 이제 최순실 씨의 검은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검은 손이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로 지금 뻗쳐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공천에 이게 지금 개입 안 했겠냐 하는 이런 이제 뭐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의 공천에 정말로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요. 하나 조금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게 저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 심사위원들 면모를 보면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뭐 물론 그분들을 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도 이제 당에 있으면서 정당에서는 이제 추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도 당의 얼굴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야지 당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공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게 예.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 20대 총선 공천 심사위원들 면모를 보면은 도저히 저분들이 왜 추천됐지 하는 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의아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심사위원들을 추천이 만약에 최순실 씨 검은손이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은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공천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 뭔가 좀 개입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에
객관성이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인사가 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여론 자체도 그 당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당에서 그런 공천심사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건가. 예. 이분들이 공천심사를 공정하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공천심사위원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아마 방점이 있지 않나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공천 개입설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2분 정도 남았는데 특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검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간략하게만 나눌까 하는데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인이 많이 돼 있죠. 이정현 전 통진당 대표라든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얘기한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조건을 제시한 게 수사 지휘력, 도덕성, 신뢰도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후보와 총장과 관련해서는 후보로 거론될 수가 없다, 추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그 조건만 본다면 지휘력, 도덕성, 신뢰도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또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게 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동욱 총장 전 총장 예. 고려할 만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동욱 총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탈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신뢰성, 수사지휘력은 최고죠.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그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정권에 의해서 찍어내면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고 완전 도덕성 논란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최동욱 총장은 전 아주 적격이라고 보는데 막상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이 되면은 예. 이미 그 얘기가 또 끄집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예. 차라리 얘기를 안 꺼낸 다음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뭐 수락할 용의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오히려 부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분이 사실 뭐 도덕적으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혼외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상당히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그래도 그때 임했었는데 네네. 권력에 의해서 찍어내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저렇게 되니까 대단히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좀 적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동욱 지금 검찰총장 그 카드 꺼낸 것 자체가 야당이 개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러나 저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클리어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물론 뭐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이게 검찰 출신을 시킬 건지 예. 아니면은 법관 출신을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수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성. 왜냐하면 우병우 지금 그 수석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출신이 과연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반대로 법관 출신을 시키면은 오히려 수사가 굉장히 오히려 더 잘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검찰 출신보다는 법관 출신이 훨씬 낫다. 그런 예, 예. 측면에서는 뭐 박영관 제주지검장이라든가 또 뭐 그 임수빈 아니고 지금 뭐 박시환 대법관 예, 뭐 예. 이런 사람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후보군에서 뭐 들어가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허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